야, 황사 바람은 너네 몽골 탓이야. 왜 우리 중국한테 덮어씌워?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자기들이 댐으로 강물을 막아 몽골 초원을 말라비틀어지게 해놓고 그 흙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오자 몽골 탓을 하며 발뺌한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말싸움 대신 삽을 들고 죽은 땅에 들어가 묵묵히 나무를 심고 물길을 텄습니다. 15년 뒤 위성 사진을 본 중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누런 사막 한가운데 만리장성보다 더 긴 초록색 숲의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게 한국이 만든 거라고? 저 독한 놈들이 기어이 해냈다고? 거짓말쟁이 중국을 실력으로 입 다물게 만든 대한민국의 통쾌한 참교육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서울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꽃이 피어야 할 계절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누런 흙먼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미세한 모래가루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바닥을 서걱거리게 만들었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방독면을 방불케 하는 마스크를 쓴 채 쇳소리 섞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휴업을 했고 비행기는 결항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재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 지독한 황사는 중국 내몽골 고원과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원하여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였습니다. 봄만 되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 사람들은 중국을 욕했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너무 많이 돌려서 그렇다. 중국이 사막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욕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건 자연 현상일 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콧방귀를 뀌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동만. 산림청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늙은 임업기술자였습니다. 평생을 푸른 산속에서 나무 냄새, 흙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저에게 쇠 냄새가 나는 이 지독한 황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7살 난 제 손녀딸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는 황사가 올 때마다 숨이 넘어가도록 기침을 했습니다. 밤새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저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평생 나무를 심어온 내가 정작 내 손녀가 숨 쉴 공기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김 단장님, 몽골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몽골이라니요? 정년이 코앞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중몽 3국 환경장관 회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중국 놈들이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황사는 몽골 사막 탓이니 불만 있으면 몽골 가서 따지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이름하여 한마이너스몽 그린벨트 프로젝트. 단장님이 적임자입니다. 기가 찼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것도 나무 한 그루 안 자라는 사막에 가서 숲을 만들라니요. 이건 현대판 우공이산이 아니라 그냥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고 성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내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편안하게 은퇴해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침하다 지쳐 잠든 손녀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막아보자. 저 더러운 먼지 구덩이 내 손으로 덮어버리고 오자. 내 손녀가 맘 편히 숨 쉴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야지. 그렇게 짐을 싸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상쾌한 초원의 바람이 아니라 매캐한 매연과 모래먼지였습니다. 몽골의 수도는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어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건물들은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프차를 나눠 타고 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달란자드가드, 고비 사막의 입구이자 황사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처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알던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풀은 말라비틀어져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강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말라 죽은 가축들의 하얀 뼈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소, 말, 양. 물을 찾지 못해 쓰러진 짐승들의 사체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조차 먹을 게 없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여기 사람 사는 곳 맞습니까? 동행한 후배 직원 박대리가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구나. 8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안에서 으적거리는 모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 그곳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라기보다는 난민촌에 가까웠습니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수십 채가 모여 있었지만 천막은 찢어져 펄럭거렸고 가축 우리에는 가축 대신 모래만 쌓여 있었습니다. 우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게르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볕에 그을린 새카만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자들의 퀭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바트. 이 마을의 촌장이자 한때는 수천 마리의 양을 거느렸던 부유한 유목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뭐요? 바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한국에서 온 조림봉사단이라고 설명하자 바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 여기서 나무를 심겠다고.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 사람 마실 물 한 모금도 없어서 다 죽어나가는 판에 나무한테 줄 물이 어디 있어? 꺼져. 그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사진만 찍고 보고서만 쓰고는 도망치듯 떠났으니까요. 그들에게 외부인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 고문을 주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바트 씨.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 땅을 살리러 왔습니다. 살려? 이 땅은 죽었어. 이미 죽었다고. 바트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흙을 한 줌 집어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모래알이 따갑게 볼을 때렸습니다. 이걸 봐. 이게 흙이야? 모래잖아. 여기다 뭘 심어도 다 죽어.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강이 흘렀어. 풀이 무릎까지 자랐다고. 그런데 저놈의 중국 놈들이. 바트는 북쪽을 가리키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재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 중국 내몽골 국경 근처의 댐을 막았어. 자기네 공장 돌린다고 농사 짓는다고 물길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때부터 비도 안 오고 강도 말랐어.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중국 놈들은 기후 변화 탓이다, 몽골 탓이다 하면서 오리발만 내밀어. 그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중국은 황하 상류와 내몽골 지역의 주요 하천에 수백 개의 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탓에 하류에 있는 몽골의 초원은 급격하게 사막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을 뺏긴 땅은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 이것이 황사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의 탐욕이 몽골을 죽이고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트 씨 압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안다고? 당신들이 뭘 알아? 그래서 왔습니다. 중국 놈들이 막은 물, 우리가 다시 찾아주겠다고. 제 말에 바트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댐이라도 폭파할 건가? 중국이랑 전쟁이라도 할 거야? 아니요.
땅속에서 찾을 겁니다. 저는 가져온 트럭들을 가리켰습니다. 시추 장비와 굴착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산을 깎아 길을 내고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물 찾는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바트는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획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실패하면 당장 꺼져.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리고 물 낭비하지 마. 우리 애들이 마실 물도 없으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회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정수리를 태웠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쌀반 모래반이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으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장님,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첫날 밤 박 대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땅을 파봤는데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하수도 너무 깊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바트가 말했던 황룡이 오는구나. 황룡. 고비 사막의 모래 폭풍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어 버린다는 그 공포의 바람. 순식간에 텐트가 펄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대가 삐걱거리고 모래가 텐트 틈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잡아! 텐트 날아간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텐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누런 암흑천지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고 모래알이 총알처럼 텐트를 때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젊은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곳에 나무를 심겠다고. 내가 미쳤지. 노망이 났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정년 퇴직하고 연금이나 받으며 살 걸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먼 타국까지 와서 개고생인가 싶었습니다. 손녀딸 생각에 시작했지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잦아들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장비들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고 식수통은 날아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파놓았던 구덩이는 흔적도 없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으며 하룻밤 만에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봐, 한국 양반들. 바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우리 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 몽골의 바람 맛이? 아직도 나무 심겠다는 소리가 나오나?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거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하는 조소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조롱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대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건가? 하지만 그때 제 가슴 속에서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됩니다. 중국 놈들에게 역시 한국은 안 되라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녀딸은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못 간다. 죽어도 여기서 나무 한 그루는 심고 죽는다. 바트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안에서 모래가 으적거렸습니다. 삽 좀 빌려주십시오. 뭐? 내 삽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안 보이네. 삽 하나만 빌려줘요. 바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젯밤 꼴을 보고도 작업을 하겠다고. 미쳤어? 해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리고 내가 약속했잖아. 물 찾아준다고.
저는 바트가 들고 있던 낡은 삽을 뺐다시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힌 트럭 바퀴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해? 안 움직여? 나무 심으러 왔으면 땅을 파야지. 놀러 왔어? 제 호통에 직원들도 주섬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 대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다. 정말 무식하다. 바트는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땅을 팠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더 넓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보이지 않았고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적을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동쪽 계곡의 정적을 깨고 시추기의 굉음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이 땅속 깊이 파고들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임업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손녀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50m, 60m, 70m.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메마른 모래와 자갈뿐이었습니다. 바트가 말했던 물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안 됩니다. 여기도 꽝입니다. 박대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엔진 과열입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멈추지 마. 더 파. 나올 때까지 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땅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자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다음 순간 푸슈슈슈. 드릴 구멍 사이로 진흙탕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물이다.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비록 흙탕물이었지만 그것은 사막의 태양 아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생명수였습니다. 나왔어. 진짜 물이 나왔어.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진흙탕 속을 뒹굴었습니다. 얼굴에 흙물이 튀고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트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 탱글이여.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10년 만이야. 이 땅에서 물냄새가 나는 게.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며 코리아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됐다. 물이 있으니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우리는 해냈다. 한국의 기술이 몽골의 가뭄을 이겼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거대한 착각이자 오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묘목 5,000 그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포플러. 한국의 산을 푸르게 만들었던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금방 숲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또 심고. 우리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사막을 초록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황량했던 모래 언덕 위로 어린 나무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저는 서울의 산림청 본부에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몽골 사막에 기적의 숲을 만들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현장에 나간 박대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록색이어야 할 묘목들이 전부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줄기는 바싹 말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탄 성냥개비들처럼. 어떻게 된 거야? 물을 줬잖아. 매일 물을 줬는데 왜 죽어? 저는 말라 죽은 나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뿌리가 힘없이 뽑혀 나왔습니다. 뿌리조차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막의 건조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부어준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거나 모래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게다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젖은 뿌리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한국의 나무들은 몽골의 환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를 야생에 던져놓은 꼴이었습니다.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5천 그루의 생명이 제 무지와 오만 때문에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환호와 감사는 사라지고 냉소와 조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꺼봐. 안 된다고 했잖아. 물만 낭비했어. 저 귀한 물을 나무 따위한테 주더니 꼴 좋다. 한국 놈들은 사기꾼이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쓰레기만 만들었어. 바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라 죽은 나무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기적인가? 면목 없습니다. 면목? 그딴 말 필요 없어. 당장 꺼져.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게 아니라 모욕을 줬어.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기면서 우리를 2번 죽인 거야. 바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 그냥 죽어가게 놔두지. 왜 헛바람을 넣어서 더 비참하게 만들어? 그는 제 멱살을 잡았다가 거칠게 밀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서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세금 낭비더라. 남의 나라 땅에 돈을 묻더니 꼴 좋다. 전문성 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의 말로. 당장 철수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해라. 정부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단장 들어오세요.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합시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김 단장님, 이미 수십억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서 귀국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저는 텅 빈 컨테이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말라 죽은 5천 그루의 나무 묘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저를 원망하는 귀신들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평생 나무만 보고 살았던 내 지식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던 건가? 나는 한국의 기술만 믿고 이 땅의 성질을 무시했던 건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손녀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해 맑게 웃고 있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도 서울의 황사 속에서 기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실패하고 돌아가면 그 아이는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겁니다. 못 간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패배자가 된다. 내 손녀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비겁한 할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저 바트라는 사내에게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기억만 남겨주게 된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저는 퇴직금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부 돈이 끊기면 내 돈으로라도 하겠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 마지막 도박을 걸겠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저는 죽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식해서 너희를 죽였다. 다음에는 꼭 살려줄게. 새벽이 될 때까지 땅을 파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바트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놈이구만. 가라고 하지 마시오. 나는 못 가오. 나무 심기 전엔 못 가오. 누가 가래? 네. 바트가 쭈그리고 앉아 제 옆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면 일주일은 걸려. 같이 해. 바트 씨. 왜? 당신 눈을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서 그래. 나도. 포기하기 싫었거든. 내 딸을 떠나보낼 때 나도 당신처럼 울었거든. 우리는 말없이 죽은 나무를 뽑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바트가 말했습니다. 한국 나무는 여기 안 맞아. 너무 약해. 몽골의 바람을 못 견뎌. 귀하게 자란 놈들이라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이 땅에 맞는 놈을 심어야지. 그게 뭡니까? 바트는 저를 데리고 마을 뒤편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앙상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비술나무. 잎은 작고 볼품없지만 뿌리가 깊고 질긴 놈이야. 소금기도 견디고 추위도 견뎌. 우리 몽골 사람 같은 나무지. 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나무, 비싼 나무, 빨리 자라는 나무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필요한 건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강한 나무였습니다. 토종. 이 땅의 주인. 그리고 또 하나. 바트는 나무 아래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물은 그냥 주면 다 날아가. 뿌리까지 가기도 전에 해가 다 마셔버린다고. 그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항아리를 묻었어. 항아리요? 응. 밑 빠진 항아리를 나무 옆에 묻고 그 안에 물을 채워두면 물이 조금씩 흙으로 스며들어서 뿌리를 적셔주지. 증발도 안 되고. 점적 관수. 현대 농업 기술 용어로는 점적 관수라고 부르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곳 유목민들이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던 겁니다. 제가 오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들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명을 전해주는 시혜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승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을 이기는 법은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바트 씨. 정말 고맙소. 내가 어리석었소. 저는 바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한국 방식이 아니라 몽골 방식으로. 당신들의 지혜에 우리의 기술을 더해서. 그날부터 초원의 방패 작전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묘목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한 비술나무와 삭삭나무 묘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자동 급수 장치 대신 한국에서 공수한 폐비닐 호스에 바늘구멍을 뚫어 인공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새는 볼품 없었습니다. 흙투성이 호스가 땅 위를 뱀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은 첨단 조림 사업이라기보다는 고물상 뒷마당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술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먹으며 모래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달, 두 달. 회색빛 모래밭 위에 점점이 초록색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정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조림 사업은 생태계를 교란한다. 지하수를 고갈시켜 주변 지역을 더 황폐화할 것이다. 당장 중단시켜라. 핑계였습니다. 자신들의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추기 위해 한국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야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가속화되어야 몽골이 중국에 의존하게 될 테니까요. 몽골 관리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단장, 공사 중단하시오. 중국 측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했소.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작업 올 스톱이요. 펌프 끝이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을 끊으면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소. 대국의 심기를 거스를 순 없소. 그들은 억지로 급수 펌프를 끄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막아섰지만 경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비켜라. 안 비키면 체포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물이 끊기면 겨우 뿌리 내린 어린 나무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제 손녀와의 약속도 바트와의 맹세도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펌프를 껴안고 버텼습니다. 경찰봉이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장님,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중국의 힘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릎 꿇어야 하는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수십, 수백 마리의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는 몽골의 유목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 저 건너편 마을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우리 나무를 건드리냐? 바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숲은 한국 사람게 아니다. 우리 몽골의 숲이다. 내 딸이 돌아올 길이다. 유목민들이 경찰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나운 늑대 같았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았던 분노가 희망을 짓밟으려는 자들 앞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꺼져라. 중국 앞잡이들아. 물 끓여면 나부터 죽이고 꺼라. 경찰들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리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김 단장 괜찮소? 바트가 말에서 내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트 씨, 어떻게? 당신이 그랬잖아. 뿌리는 남는다고. 당신들이 심은 건 나무가 아니었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심은 거야. 그 희망을 뺏어가게 놔둘 순 없지. 그는 저를 보고 시익 웃었습니다. 우리는 칭기즈칸의 후예야. 내 땅, 내 가족은 내가 지켜.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묘목들이 단순히 숲을 이룬 게 아니라 사람의 숲을 이루었다는 것을. 중국이 댐으로 물길을 막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길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조림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탐욕과 생명, 오만과 진심이 맞붙은 거대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뒤 위성 사진에 찍힌 그 초록색 벽이 증명하게 될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바로 그날 올랐습니다. 바트와 유목민들의 결사적인 항전 덕분에 중국의 압박과 몽골 관리들의 횡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휴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불도저가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초원의 방패 작전은 생존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독해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면 테이프를 감고 다시 삽을 들었고 몽골 주민들은 자신의 식수를 아껴 나무에 부었습니다. 단장님,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박 대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무만 심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살려면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맞다. 사람이 살아야 숲을 지키지.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방풍림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숲과 농업을 결합한 한국형 혼농임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비닐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하얀 비닐집이 몽골의 누런 모래 위에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현지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얇은 비닐이 사막의 추위를 막을 수 있겠어? 바람 한 번 불면 다 찢어질 텐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를 2중, 3중으로 설계하고 바닥에는 보온 덮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에서 가져온 오이, 토마토,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은 점적 관수 호스를 통해 한 방울씩 공급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수분 증발을 막아주었고 낮 동안 데워진 공기는 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작은 온실.
그곳은 생명이 자라나기에 완벽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일주일 뒤, 싹이다. 싹이 났어. 비닐하우스 관리 책임을 맡았던 몽골 청년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검은 흙 위로 연두색 새싹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상추였습니다. 세상에, 이 모래밭에서 채소가 자라다니.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새싹을 어루만졌습니다. 몽골은 채소 재배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비싸게 수입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앞마당, 그것도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곳에서 싱싱한 채소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비닐하우스 안은 초록색 정글이 되었습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빨간 토마토가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수확하는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땅에서 난 오이입니다. 바트가 갓 딴 오이를 뚝 잘라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맛보는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확한 채소를 트럭에 싣고 울란바토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로 키운 고비 사막 유기농 채소. 간판을 내걸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산 시들시들한 채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싱싱함과 맛. 가져간 물량은 1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트의 주머니는 두둑했습니다. 그는 돈을 세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김 단장, 이거 꿈 아니지? 내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는 건 처음이야. 꿈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사장님입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환경 난민들이 우리 농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일하게 해주세요. 나무 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호 물품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당당한 녹색 전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자 숲도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가장자리에 심은 포플러 나무들이 10m 넘게 자라 거대한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비술나무와 유실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자연이 우리에게 보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아니라 진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막의 비는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가 대부분인데 이번 비는 달랐습니다. 숲이 머금은 습기가 비구름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숲이 만든 소기후 현상이었습니다. 빗물은 나무를 타고 땅으로 스며들었고 말라비틀어졌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대지가 스스로 숨을 쉬며 비를 부르는 생명의 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빗속에서 바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단장, 저기 좀 보시오. 그가 가리킨 곳은 마을 입구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지쳐 보이는 젊은 여자. 아빠, 내 딸, 너 살아있었구나. 바트의 딸이었습니다. 5년 전 희망이 없다며 도시로 떠났던 그 딸이 숲이 생기고 마을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부녀는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보냈다. 이제는 안 가도 돼.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줬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가족을 다시 잇고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둥지였습니다. 그해 가을 숲 한가운데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조림장에서 일하며 사랑을 키운 몽골인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식을 올리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숲속의 공터에 하얀 천을 깔고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주례는 제가 맡았습니다. 신랑 신부, 이 숲을 보십시오.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심고 가꾸니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믿고 가꾸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신랑과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으로 참석한 몽골 주민들과 한국 직원들은 아리랑과 몽골 민요를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없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생명을 일궈낸 동지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몽골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끝도 없이 펼쳐진 초록색 숲과 풍요로워진 마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입니까? 지도가 바뀌었군요. 대통령은 제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단장,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서 물을 뺏어갔지만 당신들은 우리에게 숲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3의 이웃, 아니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모든 개발권과 운영권은 한국 측에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히토류 광산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명합니다. 히토류. 2010년대 이후 전 세계가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전략 자원.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틀어쥐고 무기화하고 있는 그 귀한 자원이 몽골 땅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독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이고 수출하려면 중국 땅을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몽골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이 배은망덕하다. 길을 막아버리겠다. 중국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몽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겠다고? 막아라. 우리는 비행기로 나르겠다.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 뒤에는 숲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이 있다. 몽골 국민들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했고 친한 정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국 식당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고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은퇴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최신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지구의 흉터가 사라지다. 몽골 고비 사막에 생긴 거대한 녹색 띠.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몽골 고비 사막의 남쪽 경계선의 길이 3,000km,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숲의 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숲은 사막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를 40% 이상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누런 모래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명한 초록색 띠. 그것은 만리장성보다 길고 그 어떤 댐보다 튼튼한 생명의 방패였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손녀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아이. 할아버지, 오늘 하늘 봤어? 진짜 파랗다.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그러냐?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몽골 가서 나무 심은 덕분이라며? 우리 할아버지 최고네. 손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손녀가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15년 동안 모래밥 먹은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김 단장님, 접니다. 바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한 목소리. 오, 바트 씨. 잘 지내시오? 잘 지내다 마다요. 저 이번에 조합장 됐습니다. 우리 마을이 몽골에서 제일 부자 마을이 됐어요. 하, 축하하오. 단장님 꼭 한번 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숲 입구에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비석? 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숲은 대한민국이 흘린 땀과 눈물로 자랐다.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녀석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대안입니다. 바트 대안. 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전파를 타고 넘어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초원의 방패 작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황사를 막으러 갔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댐으로 물을 막고 사막을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작은 삽자루 하나로 물길을 트고 숲을 만들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자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는 진리. 그 진리를 몽골의 푸른 숲이 그리고 맑아진 대한민국의 하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몽골의 흙냄새와 땀 흘리던 동료들의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국경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심는 위대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유목민들의 봉기로 숲을 지켜낸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투와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해 24시간 숲을 순찰했습니다. 중국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밤을 틈타 철조망을 끊으려 하면 몽골 청년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 채찍으로 쫓아냈습니다. 김 단장, 걱정 마시오. 이 나무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소. 내 자식 건드리는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거요. 바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숲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삶도 다시 모래 속으로 파묻힌다는 것을요.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 수만큼 나무는 키를 키웠고 우리가 뿌린 물방울 수만큼 뿌리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높이였던 비술나무가 제 키를 훌쩍 넘겼고 앙상했던 포플러 나무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모래바람을 막아냈습니다. 숲이 자라자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윙윙거리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나뭇잎이 부딪히는 사각사각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이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이 지난 2025년 5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 한국의 시골집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충격적인 위성 사진 공개. 지구의 흉터가 사라지다. 몽골 고비 사막에 생긴 거대한 녹색 띠.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몽골 고비 사막의 남쪽 경계선의 길이 3,000km,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숲의 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숲은 사막이 더 이상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를 40% 이상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누런 모래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명한 초록색 띠. 그것은 만리장성보다 길고 그 어떤 댐보다 튼튼한 생명의 방패였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던 세계은행, UN 환경계획, 그리고 우리를 방해했던 중국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몽골 탓이라고 우기던 그 사막을 한국이 숲으로 바꿔놓았으니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우리 정부는 뭐 했냐, 한국이 진짜 대국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몽골 현지에서 들려왔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장. 몽골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외교적 수사를 다 집어치우고 대뜸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가 바트와 함께 흑투성이가 되어 나무를 심던 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15년 전 당신네 김동만 단장이라는 분이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살리러 왔다고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우리 강물을 막아 사막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우리 눈물을 닦아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몽골에는 제3의 이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를 뜻합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의 영원한 제3의 이웃, 아니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고비 사막숲 인근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대한민국 기업에게 최우선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히토류. 2010년대 이후 전 세계가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전략자원.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 현대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그 귀한 자원이 몽골 땅에서, 그것도 우리가 만든 숲 근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독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이고 수출하려면 중국 땅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들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몽골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한테 주지 마라. 길을 막아버리겠다. 무역 보복하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몽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겠다고? 막아라. 우리는 비행기로 나르겠다.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 뒤에는 숲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이 있다. 너희가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숲을 넘어 너희 땅으로 모래바람을 다시 보내버릴 수도 있다. 몽골 국민들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했고 친한 정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국 식당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고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이 넘쳐났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으러 갔지만 결국 거대한 자원과 500만 몽골 국민의 마음을 얻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 손녀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아이. 어릴 때 천식으로 고생하던 그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늘 봤어? 진짜 파랗다.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그러냐?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몽골 가서 나무 심은 덕분이라며? 뉴스에 다 나오더라. 우리 할아버지 진짜 영웅이네. 손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손녀가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15년 동안 모래밥 먹은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단장님. 접니다. 바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한 목소리. 15년 전 저에게 침을 뱉으며 꺼지라고 소리쳤던 그 사내였습니다. 오, 바트 씨. 살아있었소? 잘 지내시오? 잘 지내다 마다요. 저 이번에 조합장 됐습니다. 우리 마을이 몽골에서 제일 부자 마을이 됐어요. 하, 축하하오. 비닐하우스 농사는 잘 되고. 말도 마십시오. 한국 딸기랑 참외가 없어서 못 팝니다. 중국 부자들도 우리 채소 아니면 안 먹는답니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전파를 타고 넘어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장님, 꼭 한번 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숲 입구에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비석? 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트가 목을 가다듬고 비석 문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숲은 대한민국이 흘린 땀과 눈물로 자랐다.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동만,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책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녀석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대한입니다. 바트 대한. 하하. 대한. 그 이름이 몽골의 초원 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장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이가 할아버지 오시면 큰절 올린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가야지요. 내 다리에 힘 남아 있을 때 꼭 한번 가리다. 가서 당신이 준 마유주 한 잔 거하게 마십시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몽골의 흙냄새와 땀 흘리던 동료들의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초원의 방패 작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황사를 막으러 갔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댐으로 물을 막고 사막을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작은 삽자루 하나로 물길을 트고 숲을 만들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자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는 진리. 그 진리를 몽골의 푸른 숲이 그리고 맑아진 대한민국의 하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국경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심는 위대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모래 폭풍 속에서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버티던 우리 대원들의 사진. 그들의 흑투성이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꿨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 단장님과 바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 전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며 한숨 쉬던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 몽골 사막으로 달려갔던 그 마음.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사랑이자 대한민국 어른들의 묵직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 문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김 단장님처럼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시겠지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본인은 헐어진 옷을 기워 입으시면서도 자식들 새 옷 사입히셨던 그 마음. 남의 나라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며 악착같이 버텨내셨던 그 뚝심.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몽골 사막을 숲으로 바꾼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오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전 세계가 우리를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것. 이 모든 영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친 손마디가 부르트도록 일하시고 구분 등 위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채 묵묵히 이 땅을 일궈주신 바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는 걸 저희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부디 어깨를 활짝 펴주세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야속한 흔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내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훈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세요.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창밖을 보니 찬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네요. 이런 날은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방은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지,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셨는지 걱정됩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장갑 꼭 챙기세요. 내복도 꼭 입으시고요.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은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젊은 사람들도 엉덩방아 찍기 십상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급한 일 아니면 새벽 바깥 출입은 삼가시고 나가시더라도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보약이고 대한민국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 잘 살았다. 고생했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 내 덕분에, 우리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푸르러졌다. 그렇게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의 작은 위로가 되고 가슴 벅찬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눈물겹도록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나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지낸다,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가슴 벅차고 눈물 나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손녀딸 같은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